제76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전부 일어서셔서 구독 결량해 주십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거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요즘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을 끌고 계시는 송영길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D-16일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21대 총선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 막 시작했을 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약국 앞에 마스크를 사려고 기다리는 대열이 서 있으면 저희들은 살살 피해가야 됐습니다. 야당 후보는 마스크도 제공하지 못한 나라, 이게 나라냐고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역량과 정부 당국의 노력으로 마스크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오부제가 정착되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D-16일입니다. 드디어 KSOI에서 1.5% 우리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접전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교만하거나 오버하지 않고 겸손하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뚜벅뚜벅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각 지역을 맡아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저는 강원도를 다 돌고 오늘 충청도를 돌고 왔는데 가는 데마다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언론에 우리 쪽은 잘 보도가 안 되고 윤석열 후보는 다 좋게 보도가 되고 김혜경 여사 건은 그렇게 매일매일 떠들고 김건희 건은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이재명 후보 영상은 주위에 사람이 별로 안 보이고 윤석열 후보는 꽉 사람이 찬 걸로 화면이 나오고 왜 이러냐고 저에게 정말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의 화두가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우리 20대, 30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당대표 취임한 이래 조국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내로남불적 성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우울한 점이 있었지만 피해를 감수하고 극단적인 열토분에 대한 탈당을 요청하는 무리한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스스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5군데 보궐선거 중에 3군데를 법률적 귀책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고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3분에 대한 윤리위 조속한 처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선거용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명이 과연 실상에 부합하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의 전임 검찰총장 묵무일은 연수원 18기였습니다. 그보다 5기 후배인 23기인 윤석열이 가장 불공정하게 벼락 출세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임명해놓고 뭘 비판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여러 가지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던 점 반성합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70년 한국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사라고 윤석열을 지적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론을 하더라도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끼리끼리 한다 그러는데 끼리끼리 특수부 출신을 데리고 대검찰청을 장악하고 특수부 출신들이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고 헌법도 위반하고 검찰총장 자리를 자신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선거운동 기회로 활용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김우겸 의원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건진법사라는 이상한 종교단체가 하는 산소의 가죽을 벗기는 제사에 자신의 연등을 달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공무원이 할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넘어서 가장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막강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검찰총장이 이렇게 여야를 넘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정치로 나선다는 자체가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검찰권 행사도 본인이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적폐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 의원들이 다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는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우영이라는 자가 1155억을 부산저축은행 박인호의 대표의 사촌 처남인 이 조우영이 대출을 받으면서 10억 3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이것을 조사하고도 묵인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시드머니가 돼서 지금의 대장동 게이트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삼부토건 조남욱 씨 아들 조시연의 녹취록에 따르면 실제 윤석열 후보에게 로비를 해서 조남욱 씨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여러 가지로 징후가 농후합니다. 그리고 이 조남욱 씨와 같이 술을 먹고 골프를 치고 선물을 접대받았다면 본인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자신의 후배 윤대진의 형의 골프 접대와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봐주기 의혹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위였습니까? 국민들께서 비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또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우리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모종화 전 변무청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1982년 신체검사를 받을 때 왼쪽 눈이 0.8, 오른쪽 눈이 0.1, 그래서 0.7의 왼쪽 오른쪽 눈간에 시력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1994년 검사 임용 시, 또 2002년도 검사 임용 시에는 0.2, 0.3으로 그 양쪽 시력 차이가 좁혀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부동시가 나이가 든다고 시력이 좋아진 게 없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서법시험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눈이면 안경을 쓰지 않고 법전을 과연 읽을 수가 있었을까, 사법고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혹이 듭니다. 당구 500을 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50만 국군의 생명을 저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될 이 대통령 자리에 임명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출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에 실은 걸 보니까 안경사들 의견에 따르면 10분이면 안경사에 가서 이거 디옵터 조사해 보면 바로 양쪽 시력 차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시고자 한다면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검사 신청 때 체력, 시각, 시력에 대한 조사서를 공개하시든지 지금이라도 안과에 가서 자신의 친구 의사 병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병원에 가서 조사를 위해서 이걸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도 계시지만 사실 선거를 할 때 언론과 검찰, 법원이 사실 중간 심판자 역할을 하는 건데 너무 심합니다. 이 언론 시민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씨 의혹 보도 관련 분량이 김혜경은 172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7분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거의 10대 1의 비율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100배인가요? 10대 1. 구두발 사건 때는 8년 전에 이재명 후변 논란과 물타기가 돼서 그게 더 보도가 되는 이러한 적반하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심의 규정과 대선 보도 준칙을 어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언론인들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최소한의 균형을 맞춰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최소한의 공정, 보도 분량의 기계적 평균자도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이건 군사독재 시절에도 그런 분량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방송 3사 측이 이 정말 종편 방송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야 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추경안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뒤늦게라도 국민의힘이 참여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것을 계속 정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단 현재 된 것을 합의 통과시키고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에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우리의 아픈 그 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란이 됐던 구룡마을에 대해서 개발해서 12,000호를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고, 이어서 엊그제 내곡동 땅 65만 4천 평을 개발해서 약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 704군데 재건축 지역을 용적률을 500% 향상해서 현재 200% 평균에 향상된 용적률로 늘어난 분량을 약 50%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그 세입자들의 우선 입주권을 줌으로써 재건축이 되더라도 집 주인은 물론이고 세입자들이 입주권을 가지고 다 쫓겨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도록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우리 청년 세대들이 희망의 사다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급을 하더라도 금융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현금 부자들이 죽죽에서 가져가는 현상이 그동안 다반사였습니다. 이번에는 LTV 90%, 누구나지 프로젝트 10%만 있으면 평당 주변이 8천만 원짜리를 평당 4천만 원 반값으로 하고 그 값조차도 10%만 가지고 10년 동안 저렴하게 살다가 10년 후에 확정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이 10년 후에 8억이 됐다 그러면 LTV 90% 하지 않더라도 LTV 50%만 되더라도 4억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의 수도권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 시동부부 세대들한테
절망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계획과 서가리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동지 여러분, 특정 언론과 특정 이단 종교 집단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도록 조작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1조 1항 2항이 다시 한번 현실로 증명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월 9일 마침내 특정 언론과 특정 사교 집단이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힘을 모아 만들어지는 진정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다리 이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송영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시간인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원내사령탑 윤호중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내용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후보께서 주문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그 뭐 반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끌어내서 협상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총액으로 보면 16조 9천억, 정부가 애초에 가져온 지출 규모로 보면 그 지출을 늘리는 건 감액이 좀 있기 때문에요.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3조 3천억 이상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은 작은 성과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합의해서 제출하는 것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 7시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그 추경에서 저희 당은 충분한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 손실보상제에 허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또 수많은 자영업자 또 이 특고 프리랜서와 같이 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까지를 폭넓게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저희가 요청해온 그 사각지대 해소에 어느 정도는 좀 부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높일 수 있게 됐고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또 10억 연매출 10억 이상의 중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이런저런 면에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법인 택시나 전세 노선버스 기사,
또 소득이 적은 문화예술인 등 우리 그동안 저희가 돌아보지 못했던 분들을 이번에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 부분과 또 돌봄 지원 분야 이런 데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 진단 키트도 취약계층 600만에 대해서 지원이 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나름의 성과는 소상공인들이 이제 3월 말이면 이 대출 만기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기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저희가 부대 의견을 통해서 정부에 요청을 하고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맹성규 간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지원이 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토요일 새벽에 정말 하루 종일 한 12시간이죠. 12시간 동안 이 회의장을 지켜주시고 또 이 예산안 처리까지 해주신 예결위원분들에게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야당은 뭐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국회법상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절차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당시에 그 9시간째 그 위원장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회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의원들이 사회를 봐줄 것을 요청하러 갔을 때는 아예 위원장실 문을 잠가 거는가 하면 저희가 그 자정이 넘어서 이 회의를 새로 소집 요구를 했는데 불과 10분 정도 있다가 아예 퇴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저희가 2시간여를 참고 기다리다가 그 위원장의 사회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간사가 회의 주재를 해서 그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모든 것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그 국민들께 저희 국회가 해야 되는 도리, 우리 여당이 해야 되는 도리를 다 하고 그나마 고통의 가운데에서 희망의 빛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 생각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내에서 추경도 챙기시고 또 유세단을 만들어서 강원도며 또 전국 돌아다니고 계시는 윤호중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추경 발목 국민의힘 규탄 발언, 그리고 거짓말하는 윤석열 후보 규탄 발언, 그리고 대장동 비리 구분 관련 규탄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님으로부터 추경 발목 국민의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걸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뒷자리에서 답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예결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결위에서 우리 추경안을 우리 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서서 그 윤호중 원내대표님께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저희가 단독 철학에 대한 배경은 그 이종배 위원장과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그 업무 테마를 한 것입니다. 또 고의적으로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러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은 지난 추경 예산안은 1월 달에 우리 국회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는 그 질의응답만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에 대해서는 단 1시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기를 2주일을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저희들이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회의를 소집을 했고, 법상으로 따지자면 가부 투표를 거쳐서 회의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종배 위원장은 가부 투표를 붙이지 않고 정회를 하고 그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본인 직무실로 이동한 것입니다. 앞서서 윤호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내심을 갖고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신영원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등 다수의 의원님들이 우리 예결위원장 그 실을 방문을 해서 빨리 회의 속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방적으로 피하고 또 본인의 방의 문을 잠그는 등 무시로 일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 좀 사임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힘들면, 이런 망언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후에 2시간여를 거쳐서 내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내부 회의 결과 이종배 위원장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를 개최할 의지가 전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에 근거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 결과 저희들이 소집한 거에 대해서 맹성규 간사님이 대신 사회를 보고 또 저희가 의결을 해서 추경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정부 안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추경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결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는 이 예결위원장에서 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끼리 또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국민의힘당 자체에서 회의 소집을 했지만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더니 안건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그동안 단독 처리한 거에 대한 성토만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성토할 것 같으면 미리부터 회의에 참석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심의를 했으면 될 일이지, 어째 심의할 때는 빠지고 나중에 와서 비판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 소집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보고요. 이에 따라 우리 밖에 있는 예결위원장 밖에서 저희들이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오늘은 안 되고 내일은 또 왜 되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당리당략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0조를 지원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 이재명 후보께서는 비록
타당 후보자가 제안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과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를 개최를 했고 또 지금의 추경 예산안의 하나의 원인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추경 심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진심이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고 소상공인의 아픔을 씻어준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그들이 가지는 모습은 당리당략과 혹시 이번 대선에서 표를 잃을지 않을까 그런 걱정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7시에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국민의힘당은 지난 추경 때 잘못한 그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또 합의 처리를 통해 다시 신뢰를 쌓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태만과 거부와 함께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던 날 오후 2시에 개의를 해서 새벽 2시 30분에 여기 12시간 30분을 여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예산 추경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규탄 발언 드렸습니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윤석열 후보 규탄 발언을 전재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윤석열 후보의 끊임없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도 정말 많이 필요로 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까먹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기억력이 좀 좋은데 까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거짓말을 윤석열 후보는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반드시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해왔고 선거운동 기간에도 숱하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차고 넘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의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거의 반년 이상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외쳐왔고 그 거짓말로 이재명 후보를 프레임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이 대장동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는 2010년 5월경 돈을 다 뺐다. 4천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설사 손해를 봤더라도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이 법 위반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또 이득을 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이죠. 주가 조작은 크게 세 가지 정도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돈 되는 전주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아주 고위급, 그 회사 고위급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부 정보에 빠삭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식을 사고 파는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 필요하죠. 지금 내부 정보에 빠삭했던 권오수 회장 구속돼 가지고 재판을 치르고 있고, 실제 주식을 사고 팔았던 관계자들 전부 구속이 돼 가지고 5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돈 된 사람, 그리고 실제 그 장모까지 동원이 돼 가지고 통정 매매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람은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교수 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천이 있으면 위촉되는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겸임 교수 자리는 공개 채용 방식으로 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에 3명이 올라갔고, 이 공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장모가 1원 한 장 10원이라고 그랬습니까? 1원이라고 그랬습니까? 10원이나 1원이나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 우리 장모는 평생을 비즈니스 해온 사람입니다. 무슨 비즈니스입니까? 부동산 투기 비즈니스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빼먹는 그런 비즈니스입니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양평군의 공흥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 개발로 수백억의 개발 이익을 챙겨갔지만 개발 부담금은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가 언론의 취재,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그 뒤늦게서야 1억 얼마 내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모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너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이 거짓말을 정말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부 토건도 있습니다. 이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죠. 이 녹취록에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아들인 조 부사장이 윤 후보와 조 전 회장과의 깊은 유착 관계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자랑했던 파주 운정지구의 삼부토건 빼주기 수사 의혹도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SM종합건설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돈도 빌려주고 삼부토건의 현직 임원이 자회사를 계열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열회사를 통해 가지고 SM종합건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개 합하면 삼부토건과 그 계열사를 통한 SM종합건설의 지분을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수백억의 돈도 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불법 허위 매매 계약서를 썼던 모든 시행사들이 전부 수사받아가지고 기소돼가지고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다 받았는데 삼부토건만 쏙 빠져나옵니다. 삼부토건은 이 파주 운정지구의 시행사이자 시공사였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큰 돈벌이를 한 삼부토건인데 수사에서 쏙 빠져버립니다. 기소도 안 돼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파주 운정지구에 있었던 사업을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SM종합건설과 삼부토건은 한 몸으로 움직였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부토건 봐주기하고 빼주기 수사한 윤석열 후보는 LH 사태 당시에 자신의 가장 성과 있는 수사였다라고 또 국민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언제까지 거짓말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이 거짓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더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사실로 드러날지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끝없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표로서 심판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광주가 지역구인데요. 광주가 음식이 맛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쭤보면 무슨 음식이 맛있냐고 여쭤보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거짓말, 무엇이 거짓말인지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낱낱이 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장모, 남에게 피해준 적 없다는 거짓말, 윤석열 후보 규탄한다. 삼부 토건과 위착관계 거짓말, 윤석열 후보 규탄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차기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까요? 네, 강병훈입니다. 아마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정말 크게 저들이 우리를 정말 곤혹스럽게 했던 최고의 거짓말이 그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이재명이라고 몰아갔던 그 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우리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도 정말 우리 후보에 대한 이렇게 좀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든 최고의 거짓말이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그들의 거짓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거짓말이 나오고 한 넉 달하고 한 10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거짓말이 처음 나왔던 게 10월 9일이었습니다. 모 언론이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줄기차게 윤석열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분은 이재명이라는 거짓말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케 그저께였죠. 2월 19일 한국일보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라는 단독 보도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대장동에 등장하는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부동층들에게, 중도층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에게 알려야 될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우리의 지지층과 부동층에게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을 씌웠던 국힘에게 과감한 공세를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3월 9일 전까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검찰도 당시에 이 녹취록을 검토하고 수사를 할 때는 이 그분이라는 게 대법관이라는 사실을 이름까지 옆에서 적어가면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으로 이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선대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의 이 이재명 누명 씌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 성명도 내고 국민의힘의 사과와 윤석열 후보의 석고 대제를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또 이렇게 되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범죄자들의 모의로 의혹을 제기하느냐, 이 녹취록에 대해서 범죄자들이 모의한 걸 가지고서 의혹을 제기하냐고 되치기를 하고 허위사실로 야당을 몰아간다면서 정말 이런 게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 공세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그 녹취록에 나왔다라는 정체불명의 그 말을 가지고서 이재명 후보를 이 넉 달이 넘게끔 대장동의 그분이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도덕적으로 위축시켰던 그 공격이었습니다. 최고의 거짓말이었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한국일보에 단독 보도됐던 그 녹취록에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는 본인들이 공격할 때 무기로 사용했던 그 녹취록에 대해서는 범죄자들의 모의라고 얘기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작년 10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월 6일 날 국민의힘의 박영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을 얘기합니다. 그게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명단이 뭐였냐면은 곽상도와 박영수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역시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장동은 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돈 받은 자가 법인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10월 6일 박수영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발언 이후에 3일 뒤 10월 9일 날 모 언론이 단독으로 보도한 게 이겁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은 취재를 종합해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지, 최근에 우리 우상호 의원이 제기한 것처럼 녹취록의 일부를 등장시켜서 이 단독 보도를 한 게 아닙니다. 취재를 종합해 보니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있다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10월 9일 날. 근데 이게 녹취록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녹취록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그래서 그걸 사진을 띄우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라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해서 10월 9일 이게 단독 보도가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저들의 누명 씌우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누명 씌우기가 시작되자 윤석열이 등장합니다. 윤석열이 바로 며칠 뒤 10월 12일 날 페북에다 이렇게 씁니다.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이 하나 신호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의 그분이 대법관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의 그분을 이재명이라고 특정하고 이재명에 대한 누명식을 시작했던 최초의 공격자, 이 공격의 최선두에 섰던 사령관은 윤석열 후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이게 10월 12일 날 윤석열의 페북이었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부자들은 모두 그분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이 윤석열의 10월 12일자 페북 이후에 10월 14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때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장은 그분은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찌됐든 이재명이 아니라는 증언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이때 10월 9일 날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던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인을 했냐면요, 그 녹취록의 진위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알고 있는 자료와 다르다라고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앙지검장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누명 씌우기는 윤석열의 지시하에, 윤석열의 그 공격 지시하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넉 달이 넘게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결국 마지막 검찰 공소장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김만배를 천화동인 1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명시함으로써 김만배가 기소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취재를 종합하면 소스가 또 어디였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것도 무척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서 김만배를 천화동인 1호의 설립자이자 실질 운영자라고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여전히 검찰 내에 윤석열과의 끈끈한 이 검찰 공화국을 꿈꾸는 세력들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이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10월 19일이었습니다. 그때 남욱 변호사가 귀국을 합니다. JTBC가 비행기 안에서 단독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괴롭힐 사람, 그리고 씨알도 안 먹혔다, 그리고 방해가 됐다라고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1월 19일 날 김만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면은 윤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을 했습니다. 2월 15일 날 노영희 변호사가 등장을 합니다. 김만배 씨를 직접 접견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괴롭힌 사람이라고 김만배 씨가 명확히 얘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어제였죠.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은 죽는다. 그리고 윤은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게 됨으로써 이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에게 철저하게 누명이 씌워졌고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이익을 봤던 것은 바로 윤석열과 김만배 그 일당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법조 카르텔에 의한 국민의 힘발 그리고 김만배와 윤석열이 중심이 됐던 대장동 게이트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출발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무마시킨 윤석열에서 출발됐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장동에 나오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준 이 대선판을 넉 달 넘게 흔들었던 최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지지층과 부동층과 그리고 국민의 사람들에게도 사죄하라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대장동의 그분은 대법관이다. 윤석열은 거짓말을 즉각 사과하고 섰고 대제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누명 시위는 여기에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6차 의원총회 공개를 이상으로 마치